돈이라는 것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는 차가운 존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증권시장에서 살아온 어떤 노년의 투자자가 죽기 직전까지 움켜쥐고 있던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무기, 금리라는 시그널, 공급과 수요라는 법칙, 그리고 달걀이라는 그림 하나로 주식시장의 모든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분명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것이고, 동시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문가들의 모순된 분석에 지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전에서 검증된 살아있는 투자법이며,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로 돈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 전망이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즉 유동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투자자들의 주머니와 금고 안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관적인 기대가 가득하고 동시에 손에 쥔 현금이 풍부하다면 그 돈은 반드시 9달에서 12달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호재와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진다 해도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다면 주가는 결코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먼저고 경기 전망이 그 다음이라는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 사람들의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자금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수는 다름 아닌 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주가를 끌어내린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직접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칼날이 진짜로 주가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으로 흘러가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생계비가 오르면서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제품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을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꺼내드는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금리 인상이며, 이것이 주가를 희생시키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운 패턴이 등장합니다.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음에도 주가가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며 계속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 더 강한 폭락장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폭락의 끝자락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은 과거 여러 차례의 증시 역사 속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가가 1000단위 포인트에서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이후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는 미미했고,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소식만 보도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하며 이전 고점을 훌쩍 넘어서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금리 인상 조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예금이 급증하면서 통화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식시장은 진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해도 실패해도 폭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 이 투자법이 말하는 영원불변의 법칙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폭락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렸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핵심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전체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둥근 타원의 순환 구조로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이 순환은 크게 세 개의 국면으로 나뉘며, 이쪽 반원과
아래쪽 반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거래량이 매우 좁고 주식을 가진 사람도 적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식에 대한 뉴스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시장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인내심 많고 신중한 소수의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량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동행 국면이 찾아오고 상황이 좋으면 오르고 안 좋으면 떨어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중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거래량과 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장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흥분에 휩싸인 대규모 일반 대중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언론은 연일 주식 매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도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미 비싸진 인기 종목만 쫓아서 사들이고 저평가된 종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신중하고 인내심 많은 투자자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매도를 시작합니다. 이 최고점 부근에서는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고점을 넘어선 이후에는 정반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거래량과 투자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조정 국면에서는 약간의 매도만으로도 주가가 즉시 하락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이 끊기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행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지만 투자자 수는 계속 줄어들며 시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투자자 수가 최저점을 찍는 과장 국면에 도달하면 비관주의가 시장 전체를 뒤덮고 주가는 폭락하게 됩니다. 멀쩡한 기업의 주식조차 다들 정신없이 던져버리는 이 시기에 바로 그 신중한 투자자들이 조용히 헐값에 다시 주식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 순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수십 년의 경험을 쌓지 않아도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 나쁜 소식이 나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과잉 매도 상태에 들어선 것이고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와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과잉 매수 상태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징후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변수가 던져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오히려 많아진다면 이것은 흥분한 추격, 매수자들에게서 신중한 투자자들에게로 주식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강력한 상승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위험한 패턴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천천히 조용히 상승하는 경우이며 이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마저 좋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는 매집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머릿속에 새겨두기만 해도 시세판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은 실적 발표와 공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퍼지면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정작 공시가 나오는 순간에는 이미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매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이며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이 쏟아질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전문가들이 실적 악화를 예상하면 사람들은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던지게 되고 막상 발표된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으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반대로 행동하는 전략이 왜 효과적인지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라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부류와 자신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묵묵히 버티는 부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좋은 소식에는 둔감하고 나쁜 소식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패닉에 빠져 도박처럼 주식을 사고 파는 부류는
결국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고 나쁜 소식에는 흔들리지 않는 돈과 생각과 인내와 행운이라는 네 가지 무기를 갖춘 부류는 결국 시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끝에 세운 전략이라면 주변의 말이나 일상의 작은 사건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쓸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가 진짜로 돈이 있는 상태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에 나서는 순간 압박감에 휘둘리게 되고 압박감 속에서는 결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손실을 보았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행동도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은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역시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투자 추천의 대부분은 결국 주식을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한 홍보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로 번 돈은 결국 견뎌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고통 없이 쉽게 번 것처럼 느껴지는 돈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불안과 의심을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심, 그리고 남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정면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가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큰 그림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 흠 안에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정보의 가치입니다. 뉴스나 신문에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상 투자에 있어서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가치 있는 정보는 신문 기사의 표면적인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열사가 모 회사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기사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그 모 회사가 여전히 거대한 고객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행간에서 캐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숨겨진 매출의 안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사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평범한 투자자와 성공하는 투자자를 가르는 진짜 경계선이 됩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외로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리포트나 전문 분석 자료보다 오히려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 가치 있는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제품이 갑자기 품절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오히려 책상 위의 숫자보다 훨씬 생생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발견하는 안테나를 세워두고 있으면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성장할지를 대중보다 한 발 앞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고 그 분야의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라면 그것은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의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망 산업에 늦게 뛰어드는 것은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장하는 산업이 거치는 일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수많은 신생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속도와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기업들조차 함께 좋은 실적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의 파도를 타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시장에서는 더 높은 품질과 효율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하나둘 도산하거나 더 강한 경쟁자에게 흡수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끝자락에서는 가장 강력한 체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산업이 침체기를 지나며 모든 기업이 일제히 손실을 보는 그 어두운 시기가 사실은 최종 승자로 남을 기업을 가장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그 산업을 외면하고 떠나는 시기에 오히려 살아남을 강자를 알아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의미의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전적인 통찰을 더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종목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생할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회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 그 시점은 잃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지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하여 이전 주가의 몇십 배에 달하는 가치를 회복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아무 기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과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본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차트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라는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차트만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고 하면 반드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다만 두 가지 패턴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모양 중 아래쪽이 둥글게 두 번 패인 형태로 최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상승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위쪽이 둥글게 두 번 솟은 형태로 최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는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이런 차트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맹신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트로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일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대하는 실전적인 행동 원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매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면 먼저 어떤 분야의 주식을 사들일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확신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만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추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거나 은밀하게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팔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왜 사고 있는지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에 무리한 거래를 이어가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과거의 시세에 연연하며 지금의 가치를 왜곡되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주식을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 역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끊임없이 계산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도 모두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달려드는 것도 주변의 지지나 반대, 여론에 휘둘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그리고 한 번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는 것도 모두 경계해야 할 함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영역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지식의 양이 아니라 모든 세세한 정보를 일단 내려놓고도 남아있는 본질적인 이해력입니다. 모든 숫자와 모든 데이터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너무 객관적인 숫자와 사실에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안에 숨어있는 주관적인 해석.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해석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각.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생각하고 가장 꾸준히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실제 매매 타이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지 더욱 실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